제발 약속 지켜서요. 사법연수원 다 끝냈고 이제 정말로 판사 되는 거예요. 아빠 약속 지켰어요. 저 판사 됐어요. 빗속에서 차가운 돌을 끌어안은 채 26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언덕 위 장마비가 굵게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상의가 비에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두 무릎은 진흙탕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서우진. 손에는 비닐봉투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법원 마크가 찍힌 서류가 비에 젖어 번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돌에 이마를 기댄 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법연수원 다 끝냈어요. 이제 정말로 판사 되는 거예요. 아빠가 못 이룬 거 제가 이어갈게요. 돌 위에는 정지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이름을 평생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성은 서였고 저 돌 위 이름의 성은 정이었으니까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우진은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봉투 속에서 작은 사진 2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3살 무렵 엄마 품에 안긴 자신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흑백으로 바랜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우진은 그 사진들을 돌 아래 틈새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엄마랑 같이 다시 와서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그렇게 중얼거리는 우진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진의 머릿속으로 지난 26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도림 반지하의 낮은 창문으로 보이던 사람들의 발목, 곰팡이 핀 벽지 냄새, 고시원 복도를 밝히던 희미한 형광등, 편의점 야간 근무표에 빼곡히 적힌 이름 서우진, 그리고 새벽 시장에서 돌아온 엄마의 거칠어진 손등까지요. 아빠, 전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 어땠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엄마는요, 이 언덕 얘기만 나오면 매번 울었어요. 우진은 차가운 돌을 2팔로 끌어안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돌의 차가움이 가슴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전 몰랐어요. 왜 우리 엄마가 밤마다 몰래 울어야 했는지, 왜 제 출생신고서엔 아버지 이름 칸이 비어 있었는지, 왜 애들이 절 보고 아빠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했는지. 그때 언덕 아래쪽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엔 가끔 조문객들이 찾아온다는 걸 몇 년간 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검은 세단 2대가 천천히 언덕을 기어오르더니 우진이 있는 곳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 서 있는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칠수는 넘어 보이는 남자는 비에도 흐트러지지 않은 양복 차림이었고 옆에 여자는 검은 한복 위에 긴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2이 좌우로 서 있었습니다. 우진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흙투성이 무릎에서 흙덩이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노부부는 우진을 보더니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여자는 남편의 팔을 슬쩍 잡아당겼습니다. 묘역관리인이 뒤늦게 우산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늘도 오셨습니까? 그런데 저기 저 젊은 분이 먼저 와 계셨네요. 관리인은 노부부 쪽으로 허리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판사 됐다고 하던데요. 아버지한테 보고하러 왔다나 뭐라나. 몇 해째 길마다 빠짐없이 오시더라고요. 회장이라 불린 남자,
정재용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내 임이라는 우진의 얼굴을 빤히 보며 남편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애 혹시... 재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진의 턱선, 귀 뒤 곡선, 어깨 라인을 천천히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오래전 떠나보낸 아들 정지호의 25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우진은 노부부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와 있어서 비켜드리겠습니다. 우진이 돌 앞에 두었던 봉투를 집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고 봉투가 우진의 손을 빠져나가 재용의 발 앞까지 굴러갔습니다. 재용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여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투명한 비닐 사이로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용 통지서 서우진. 재용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우진. 서씨 성을 가진 우진이라는 이름. 재용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7년 전 아들 지호가 사랑한다며 집으로 데려왔던 여자. 서윤정. 재용은 봉투를 우진에게 건네주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재용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호. 아주 작게 거의 숨소리처럼 흘러나온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귀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우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용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미라가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우리 먼저 가요. 비도 오는데. 재용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노부부가 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우진은 언덕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우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노부부는 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재용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임이라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장이라고 했나, S그룹인가 뭔가. 어릴 때 엄마가 신문을 보고 울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판사 임용 준비에만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언덕을 완전히 내려온 우진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젖은 옷 그대로 정류장 벤치에 앉아 손에 든 통지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배석판사 서우진. 글씨가 비에 번지지 않도록 우진은 봉투를 품 안에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전 해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우진은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언덕 위에서는 정재용이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학생 이름, 주소, 가족관계. 조용히 확인만 해. 절대 법 어기는 짓은 하지 말고. 그냥 알아만 보라고.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이미라가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설마 저 애가... 재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윤정 씨라는 여자가 그때 임신한 상태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 하지만 내가 문 앞에서 쫓아냈어. 재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설마 정말로... 임이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재용은 서재에 혼자 앉아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들 지호가 남긴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공장 안전 점검 보고서, 노동청 제출용 자료, 그리고 손편지 한 장. 편지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윤정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재용은 편지를 읽다가 손이 떨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27년 전, 자신이 현관 앞에서 쫓아냈던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낳았을 아이. 서우진 서씨 성을 가진 우진이라. 재용은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그 아이가. 하지만 재용은 끝까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가 자기 손자라면 27년 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끔찍했으니까요. 그 빗속에서 마주친 한순간이 S재벌 회장 정재용의 남은 인생과 서우진의 앞날을 어떻게 뒤흔들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진아, 오늘은 국밥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아줌마가 쏜다. 서울 신도림 시장 골목 안쪽 낡은 국밥집 주인 박옥래가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요, 아줌마. 저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우진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옥내는 한숨을 쉬며 스티로폼 용기에 국밥을 가득 담았습니다. 이거 그냥 버릴 거니까 엄마 갖다 드려. 알았지? 우진은 용기를 받아들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시장을 빠져나온 우진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낡은 건물들 사이로 반지하 창문이 줄지어 보였습니다. 창문 높이는 사람들의 발목 정도였고 비만 오면 빗물이 그대로 창틀을 타고 흘러 들어왔습니다. 우진의 집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고 계단을 내려가니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천장 모서리엔 곰팡이가 검게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우진이 문을 열자 엄마 서윤정이 작은 다리미판 앞에 앉아 옷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끝엔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왔구나. 학교는 어땠어? 윤정이 고개를 들며 웃으려 했지만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엄마, 국밥집 아줌마가 이거 주라고 했어요. 우진이 용기를 내밀자 윤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옥내 언니가 맨날 미안하네. 윤정은 용기를 받아들고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진아,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일 더 열심히 해서 너 학원도 보내주고 좋은 데로 이사 갈게. 하지만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야채 가게로 가고 낮엔 건물 청소를 하고 밤엔 분식집 설거지를 해도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거려. 그날 밤 우진은 좁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이 없어서 박스를 펼쳐놓고 쓰고 있었습니다. 윗집에서 부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복도에선 취한 사람의 욕설이 들렸습니다. 우진은 귀를 막으려다가 그냥 공부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야. 그때 윤정이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분식집 일을 마치고 온 윤정의 옷에선 기름 냄새가 났고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우진아, 아직 안 잤어? 네, 숙제하고 있었어요. 윤정은 우진 옆에 앉으며 가방에서 신문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부고 기사였습니다. S그룹 정지호 이사, 공장 사고로 별세. 윤정은 그 기사를 한참 보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제 아빠예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야. 그럼 왜 저는 아빠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우리한테 안 왔어요?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근데 그 집안 사람들이 우릴 받아들이지 않았어. 왜요? 우리가 가난해서. 엄마가 재벌집 며느리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장례식장에 갔었어. 너를 유모차에 태우고 말이야. 근데 문 앞에서 쫓겨났어. 우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누가요? 경호원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윤정은 신문을 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진아, 엄마는 내가 복수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무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떳떳하게. 우진은 엄마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전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큰 사람 될 거예요. 윤정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우진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재벌집 사람들 우리를 무시했구나. 그럼 나는 절대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커질 거야. 며칠 후 학교에서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아이가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아빠 없다며? 엄마 혼자 널 키운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반지하 사는 애들은 다 문제 있대. 아빠도 없고. 다른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우진은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엄마한테 피해가. 참자. 하지만 그날 밤 우진은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아빠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어? 다음 날 새벽 우진은 엄마를 따라 시장에 나갔습니다. 윤정이 야채 상자를 옮기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얼음이 깔린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옥내가 가게 문을 열며 우진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진이, 아침은 먹었냐? 네, 먹었어요. 우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침은 거른 채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걱정할까봐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진은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집에선 공부할 수 없어서 도서관이 유일한 공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진은 우연히 법정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한 판사가 억울한 노동자를 위해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 부당해고는 무효로 한다. 판사의 한마디에 노동자 가족들이 울며 고마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진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판사 저런 사람이 되면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판사 되고 싶어요. 윤정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 그건 공부 정말 많이 해야 하는 거야. 알아요. 근데 전 하고 싶어요. 엄마 같은 사람들,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윤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다면 엄마가 뒷받침해 줄게. 그날부터 우진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도서관으로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거절했고 방학 때도 쉬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일을 더 늘렸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야채 가게로 가고
낮엔 두 곳의 건물을 청소하고 밤엔 분식집과 편의점을 오갔습니다. 어느 날 밤 윤정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손목을 삐끗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파스만 붙인 채 일을 계속했습니다. 우진이 그걸 알고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요. 제발.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학원비 내야 하잖아. 윤정은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진아, 엄마는 내가 성공하는 거 보는 게 꿈이야. 그것만 이루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우진은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엄마 저 꼭 성공할게요.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중학교에 올라간 우진은 전교에서 손꼽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지하에 살았고 여전히 놀림을 받았습니다. 야, 우진아. 너 집 습한 냄새 난다. 반지하충은 반지하에서만 살아야지. 우진은 참았습니다. 싸우는 대신 공부로 대답했습니다. 시험 때마다 1등을 했고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정이 우진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울 외곽 언덕 묘역 마이너스 정지호. 이게 뭐예요, 엄마? 내 아빠가 묻혀 있는 곳이야. 언젠가 내가 크면 한번 가봐. 우진은 쪽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안 가요? 엄마는 아직 갈 용기가 없어. 근데 너는 달라. 너는 당당하게 가도 돼.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아,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재벌집 아들이었지만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섰던 사람이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안전 문제로 회사랑 싸웠어. 그래서요? 그래서 돌아가셨어. 공장 사고가 났는데 내 아빠가 그 현장에 있었대. 우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회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엄마도 정확히는 몰라. 근데 분명한 건 내 아빠가 옳은 일을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야. 우진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전 꼭 판사 될 거예요. 그래서 아빠처럼 옳은 일하는 사람들 지켜줄 거예요. 윤정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믿어. 그날 밤 우진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 반지하를 벗어날 거야. 그리고 엄마를 좋은 데로 모실 거야. 하지만 그때 우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판사의 자리가 얼마나 가혹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이번 회차도 떨어지면 그냥 공무원 준비로 틀까? 고시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였습니다. 23살 우진은 좁은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그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형, 나이 생각해. 30 넘어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자. 제발. 복도 끝 공용 주방에서 두 수험생이 라면을 끓이며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우진은 그들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신도림역 근처 편의점은 이맘때면 항상 한산했습니다. 우진은 계산대 앞에 서서 졸음을 참으며 책을 펼쳤습니다. 민법 총칙.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3시간밖에 못 잤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학생. 담배 한 갑.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손님이 계산대를 탁 쳤습니다. 우진은 책을 덮고 담배를 건넸습니다. 4,500원입니다. 어휴, 비싸. 요즘 담배값이 왜 이래. 손님은 투덜거리며 돈을 던지듯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우진은 바닥에 떨어진 동전들을 주워 담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새벽 7시 교대 시간이 되어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엔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깜빡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은 2층짜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환기는 복도 쪽 환풍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우진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2시간만 자고 도서관 가야지.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정신을 잃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시간 후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일어나야 해. 우진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면장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복도 끝 공용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컵라면을 꺼내 물을 부었습니다. 우진이 또 라면이야? 제대로 좀 먹어. 고시원 주인 최명자가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50대 후반의 아줌마로 겉으론 잔소리가 많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줌마. 이것도 잘 먹는 거예요. 잘 먹긴. 내가 얼마나 말랐는데. 명자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에서 삶은 달걀 2개를 꺼내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머리 쓰려면 단백질 먹어야지. 아줌마 감사합니다. 우진은 달걀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는 우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판사 돼야 해. 힘내라. 도서관으로 가는 길. 우진은 버스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고 카페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나도 언젠간 저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도서관 자습실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우진은 겨우 구석 자리 하나를 찾아 앉았습니다. 책을 펼치고 형광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집중해. 정신 차려. 우진은 허벅지를 꼬집으며 다시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2시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 라면과 달걀 2개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을 돈도 아까웠습니다. 우진은 물을 마시며 배를 달랬습니다. 저녁까지만 참자. 카페 알바 끝나고 먹으면 돼. 오후 5시 우진은 도서관을 나와 카페로 향했습니다. 대학가 근처 카페였는데 저녁 시간엔 손님이 몰려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2잔이요. 네, 잠시만요. 우진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손님들 주문이 끝없이 들어왔고 설거지할 컵들이 싱크대에 쌓여갔습니다. 야, 알바. 여기 물 좀. 학생, 화장실 휴지 떨어졌는데요. 우진은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8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밤 11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카페 사장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이거 남은 샌드위치인데 가져가. 감사합니다. 우진은 봉투를 받아들고 카페를 나섰는데 밤거리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우진은 걸으면서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차가운 샌드위치였지만 우진에겐 그날 먹은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고시원 계단을 올라가다가 다리에 힘이 쫙 풀렸습니다. 우진은 난간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휴, 괜찮아. 우진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쓰러졌고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엔 모의고사 문제 풀어야 하는데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우진은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우진은 고시원 게시판에 붙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 마이너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우진은 쪽지를 떼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우진은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2층, 좁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아, 어서 와. 앉아. 난 장민수 변호사야.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우진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우진이라고 합니다. 사법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오, 고시생이구나. 몇 년째야? 이제 3년 차 들어갑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힘들지? 네,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우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진 씨, 왜 판사가 되고 싶어?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평생 억울하게 사셨거든요. 가난해서 배우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민수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 바로 그런 이유로 법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 너 같은 친구가 판사가 돼야 해. 하지만 떨어질까봐 무섭습니다. 또 떨어지면 떨어져도 괜찮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민수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힘들 때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우진은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우진은 가끔 민수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공부 방법도 알려주고 때론 밥도 사주었습니다. 우진아,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보장해. 민수의 그 말이 우진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우진은 떨어졌습니다. 합격자 발표 게시판 앞에서 자기 번호를 찾지 못한 우진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우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주변에선 합격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지만 우진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고시원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자가 계단으로 올라와 우진 옆에 앉았습니다. 우진아, 괜찮아? 아줌마, 저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명자는 우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포기하면 안 돼. 얼마나 내가 성공하길 바라시겠어. 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진아, 엄마야. 엄마, 아들 괜찮아. 다음에 또 보면 돼. 엄마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 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또 미안할 거 없어. 넌 최선을 다했잖아. 그걸로 충분해. 전화를 끊고 우진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우진은 알바 시간을 줄이고 장학금을 받아 공부 시간을 늘렸습니다. 민수가 소개해준 장학재단 덕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날,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엔 꼭 붙어야 해. 시험이 끝나고 몇 주 후, 합격자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진은 고시원 공용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로딩되고 합격, 그 두 글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우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 계단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뛰어와 우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붙었어? 붙은 거야? 네, 붙었어요. 잘했어, 우진아. 정말 잘했어. 명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신도림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 윤정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합격자 명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마이너스 서우진. 윤정은 화면을 보다가 들고 있던 국밥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우진이, 우리 아들이. 옥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우진이 붙었대요. 판사 된대요. 국밥집 안이 술렁였고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문 앞에 서 있는 우진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우진아, 정말이야? 정말 붙은 거야? 네, 엄마. 저 해냈어요. 윤정은 아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어. 우진도 엄마를 아는 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우진은 게시판에 자기 이름 옆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명자가 쳐놓은 것이었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서우진. 이제 한 명은 여기서 나간다. 우진은 그 글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주머니에서 낡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서울 외곽 언덕 묘역 마이너스 정지호. 우진은 쪽지를 펼쳐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이제 말씀드리러 갈게요. 제가 해냈다고. 하지만 우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가 곧 배정받을 첫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건의 피고가 누구인지, 그 모든 진실을 우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우진 판사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배석 판사로 발령 나셨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식이 끝나고 우진은 임용 통지서를 손에 쥔 채 강당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26년 인생에서 가장 밝은 날이었습니다. 동기들이 주변에서 환호하고 있었지만 우진의 귀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연수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동기 몇 명과 함께 자리한 우진은 물만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야, 우진아. 너 어느 부서야? 형사부요. 오, 형사부? 거기 일 빡세다던데. 괜찮겠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전 그게 좋아요. 옆자리에 앉은 선배 판사 한 명이 우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진 씨, 형사부는 특히 산업재해나 노동 관련 사건 많이 다뤄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선배는 잠시 우진을 보다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우진 씨, 연수원 때 모의 재판 보니까 노동 사건에 유난히 열정적이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노동 현장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장을 잘 알아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 판사가 필요해요. 힘내세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우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진이에요. 아들. 수료식 잘 끝났어? 네. 엄마, 저 이제 정말 판사예요. 전화기 너머로 윤정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장해. 고생 많았어. 엄마, 울지 마세요. 저 이제 엄마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우진아.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돈은 상관없어.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가야 할 데가 있어요. 어디? 언덕이요. 아빠한테 보고 드리러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가봐.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우진은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이 점점 멀어지고 낮은 산과 언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우진은 언덕 입구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묘역. 낡은 간판이 녹슨 철문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경사가 꽤 가팔랐고 양쪽으론 오래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여러 개의 돌들이 줄지어 보였습니다. 우진은 엄마가 적어준 위치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지호.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을 보는 순간 우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도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진은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구나.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돌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 서우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섰던 좋은 분이셨다고. 우진은 가방에서 임용통지서를 꺼내 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판사 됐어요. 이제 억울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못 이룬 일 제가 이룰게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우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언덕 아래쪽에서 차 소리가 들려서 우진은 고개 들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누가 오나 보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돌 앞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언덕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올라오는 칠순쯤 되어 보이는 노부부와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양복 차림이었고 여자는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길을 비켜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부부는 우진을 잠깐 보더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우진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노부부는 자기가 방금 있던 바로 그 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분들도 저기 아는 분이 계신가 보네. 우진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가면서 우진은 주머니에서 임용통지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배석판사 마이너스 서우진.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제대로 해보자. 우진은 통지서를 다시 접어넣으며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 첫 출근 날. 우진은 일찍 집을 나서며 엄마에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윤정은 아들의 양복깃을 매만져 주었습니다. 우진아, 넌 잘할 거야. 엄만 믿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법원에 도착한 우진은 청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 법원 마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여기가 내가 일할 곳이구나.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층 형사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벌써 몇몇 직원들이 출근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근하는 서우진입니다. 선배 판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최강석 판사입니다. 여기 재판장이에요. 강석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상은 다소 무뚝뚝했지만 악수를 청하는 손은 따뜻했습니다. 우진 판사, 연수원 성적 봤어요. 노동법 쪽 점수가 특히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부서가 산재 사건이랑 노동 관련 형사 사건 많이 다뤄요. 잘 부탁해요.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사건 목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엔 수십 개의 사건 번호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절도, 폭행, 사기, 횡령.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마이너스 S그룹 계열사. 우진은 마우스를 그 줄 위에 올렸습니다. S그룹.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파일을 클릭하려다가 옆에서 강석이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진 판사, 잠깐 이리 와봐요. 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석의 자리로 갔습니다. 강석이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번 주 배당 회의 있을 건데 미리 목록 좀 보세요. 사건 중에 관심 가는 거 있으면 말하고. 우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목록을 쭉 훑어보다가 다시 한번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S그룹 계열사 마이너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우진은 무의식 중에 그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회사 왜 자꾸 신경 쓰이지? 그날 저녁 퇴근 후 우진은 신도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 윤정이 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진아,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요. 다들 친절하시고. 우진은 빈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근데 오늘 사건 목록 보다가 S그룹이라는 회사 이름 봤어요.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S그룹? 네, 산업안전 위반이랑 과실치사 사건이래요. 제가 배당받을 수도 있대요. 윤정은 천천히 우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진아, 그 회사는? 왜요, 엄마? 아는 데예요?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잘못 들었나 봐. 하지만 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엄마의 표정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큰 회사 사건은 어렵다고 들어서. 윤정은 애써 웃으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알았습니다. 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우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S그룹. 엄마가 왜 저렇게 놀랐지?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에 S그룹을 쳐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재벌, 대기업, 계열사, 공장, 그리고 그 사이에 오래된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S그룹 계열사 공장 폭발 사고 사망자 다수 발생. 우진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27년 전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엔 무너진 공장 건물과 구급차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사 끝부분에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점검 중이던 S그룹 정지호 이사도 사고로 사망.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지호. 아버지 이름이. 이게 뭐지? 우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시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S그룹 사람이었어? 그리고 공장 사고로 사망. 우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가 왜 S그룹 이야기에 놀랐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우리를 버렸지? S그룹 사람이면 돈도 있었을 텐데. 우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에서 배당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석 재판장이 사건 목록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다음 S그룹 계열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건. 피고는 공장장 및 안전담당 임원진입니다. 우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도 크고 언론도 많이 붙을 겁니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강석이 목록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우진 판사, 이 사건 내가 맡아볼래? 우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요? 그래, 내가 노동법 쪽 관심 많다고 했잖아. 좋은 경험 될 거야.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건을 내가 맡는다고?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거절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강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기록 검토 먼저 시작하고 다음 주에 첫 공판 준비 회의 하자. 회의가 끝나고 우진은 자리로 돌아와 기록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사건 개요가 떴습니다. 피고 S그룹 공장 안전 담당 이사 외 3명. 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피해자 공장 근로자 김외 2명. 우진은 스크롤을 내리며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참고자료 27년 전 동일 공장 사고 기록. 우진은 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사고 보고서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맨 아래 서명란에 적힌 이름. 안전 개선 요청 마이너스 정지호.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27년 전 이 공장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우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왜 회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지? 그리고 왜 우리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지? 우진의 가슴 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판사로서의 냉정함도 필요했습니다. 진실을 꼭 알아야겠어. 우진은 파일을 저장하며 다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산업안전 위반건 담당 판사가 누군지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 S그룹 본사비서 김도훈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재용은 넓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누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서우진 판사입니다. 재용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우진. 며칠 전 빗속 언덕에서 만났던 그 청년. 확실한가? 네. 사건 배당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재용은 천천히 돌아서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우진 판사 마이너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배석 판사. 재용은 한참을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판사에 대해 더 알아본 게 있나? 예. 사법시험 합격자 중 최연소였고 성적도 상위권이었습니다. 특히 노동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를 확인해 봤는데 모친이 서윤정 씨, 부칠라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용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정. 27년 전 아들 지호가 사랑했던 여자. 출생지는 서울 신도림입니다.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했던 기록이 있고. 됐네. 재용이 손을 들어 도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조사하지 말게. 법에 저촉될 수 있어. 하지만 회장님, 내 말 못 들었나? 그만하라고. 도훈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혼자 남은 재용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지만 재용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정의 아들 우진이라. 재용은 서재로 걸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들 지호가 남긴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대학 시절 노트, 공장 안전 점검 보고서, 노동청 제출 자료, 그리고 맨 아래 봉투 하나. 재용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서윤정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윤정 씨는 가난하지만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 중입니다. 아버지, 제발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지호 올림. 재용은 편지를 읽다가 손이 떨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27년 전, 지호가 이 편지를 들고 서재 문을 두드렸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재용은 그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집안이 어디냐? 평범한 가정입니다. 평범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재산은? 학벌은? 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용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정신 차려라, 지호야. 넌 S그룹의 후계자다. 아무나 데려올 순 없어. 아버지,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 이건 명령이다.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합니다. 윤정 씨는 지금 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말에 재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제발. 당장 나가. 다시는 그 여자 얘기 꺼내지 마. 지호는 서재를 나갔고 그날 이후 부자 사이는 틀어졌습니다. 며칠 후 아내 이미라가 재용을 찾아왔습니다. 여보, 그 여자를 만나봤어요. 뭐? 지호가 사랑한다는 여자요.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이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돈 쥐어주고 아이 데리고 조용히 떠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혼자 키우라고. 재용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우리 집안에 그런 여자가 들어올 순 없어요. 지호 미래를 생각해서 한 거예요. 재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귀찮은 문제가 정리된 것 같아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호가 보고도 없이 지방 공장 안점검을 하러 갔습니다. 왜 혼자 가겠다는 거냐? 직접 봐야 알 것 같아서요. 보고서만 봐선 안 되니까요. 지호는 그렇게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전설비 노후로 가스 누출되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나면서 공장에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호는 현장에 있다가 무너지는 건물에 깔렸습니다. 재용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재용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장례식장에 수많은 정치인, 재벌, 기업인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재용은 그들의 위로를 받으며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서윤정이 유모차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윤정은 멀리서 영정 사진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미라가 경호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여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소란 피우면 경찰 불러. 윤정은 한참을 입구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재용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용은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호의 아들이 맞다면. 재용은 눈을 감았습니다. 27년 동안 외면했던 손자. 그 아이가 지금 판사가 되어 S그룹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다음 날 이사회에서 재용은 임원들 앞에 섰습니다. 이번 산업안전 위반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재용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법대로 하게.
변호인단 꾸려서 정당하게 대응하라고. 하지만 회장님, 이건 회사 이미지에. 내 말 못 들었나? 법대로 하라고. 재용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임원들은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냉정한 재용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미라가 재용을 찾아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당신 요즘 이상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분명 뭔가 있어요. 그 빗속에서 본 그 아이 때문인가요? 재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라는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확실하지 않아. 재용이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27년 동안 지호 아들을 외면한 거야. 이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모르겠어. 일단 지켜봐야지. 재용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판사로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나는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밤 재용은 서재에서 혼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지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아빠는 다 외면했지. 윤정 씨도 내 아들도. 재용은 잔을 들어 사진에 바쳤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아빠가 이제라도 뭔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진 속 지호는 그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훈이 다시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첫 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언제인가? 다음 달 15일입니다. 달력을 보니 보름 후였습니다. 알겠네. 그날 내가 참관하겠네. 예.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도훈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도훈이 나가고 재용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우진이라는 아이, 내가 과연 어떤 판사인지 할아버지로서 봐야겠구나. 재용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재용은 오랜만에 기사 없이 홀로 지호의 묘를 찾았습니다. 언덕을 천천히 올라가니 지호의 묘가 보였습니다. 묘 앞에는 시든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용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호야, 아빠 왔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판사가 됐더구나.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구나. 재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그 아이한테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27년 동안 모른 척 했는데 이제 와서 할아버지 행세를 해도 될까? 재용은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 아이가 곧 우리 회사 사건을 맡는데 내가 목숨 걸고 지적했던 바로 그 문제야. 안전 불감증, 노동자 무시. 재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그랬으면 넌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재용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면서 재용은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지호야, 아빠가 이번엔 제대로 할게. 그 아이를 지켜볼게. 내가 못다한 일을 내 아들이 이루도록. 재용은 그렇게 다짐하며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엄마, 쿵. 새벽 5시 국밥집 주방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진은 법원 출근 준비를 하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가 국자를 쥔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달려가 부축했지만 윤정은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진이 맥을 짚어보니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주워서 다시 잡고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도림 시장 국밥집이요. 엄마가 숨을 안 쉬어요. 구급대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하세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있습니까? 없어요. 눈을 안 떠요. 맥박은 뛰고 있습니까? 우진은 다시 윤정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약하게, 아주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뛰긴 하는데 너무 약해요. 그대로 계세요. 곧 도착합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윤정을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같이 타세요. 우진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윤정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고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금방 병원 도착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윤정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나와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심장이요? 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일단 일주일 정도 검사하고 경과를 봐야 합니다. 비용은 입원비, 검사비 합쳐서 약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우진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통장엔 판사 월급 첫 달치가 들어 있었지만 고시원 월세와 엄마 생활비를 보내고 나면 100만 원도 남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입원시켜주세요. 우진은 침대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우진아, 엄마 괜찮아요? 미안해. 엄마가 또 짐이 되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왜 짐이에요? 우진은 눈물을 참으며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푹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진아,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월급 받잖아요. 충분해요. 월급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을 우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병원 복도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00만 원. 이걸로는 부족해. 어떡하지?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 가능. 우진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대출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단 이걸로 버티자. 나중에 갚으면 돼. 다음 날 아침 우진은 법원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병원에서 지새우느라 얼굴이 퀭했습니다. 강석 재판장이 우진을 보고 물었습니다. 우진 판사,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몸 관리 잘해야 해. 판사는 체력이 중요해. 네, 알겠습니다. 우진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S그룹 사건 파일을 열어 피해자 진술서, 사고 경위서, 안전점검 기록을 확인합니다. 우진은 수북히 쌓인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사건 제대로 해야 해. 아버지가 못 이룬 일이니까. 점심시간에 우진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은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응. 병원 밥 먹었어. 우진은 삼각김밥을 뜯으며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우진아, 너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 맞지? 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윤정은 아들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엄마 때문에 고생하네. 미안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네, 여기요. 원무과에서 연락 왔는데요. 입원비 관련해서 상담하러 오시래요. 우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원무가 직원이 서류를 보며 우진에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입원비 선납금 내셔야 하는데요. 얼마인가요? 일단 100만 원 먼저 내시면 됩니다. 우진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출받은 돈이라도 써야지. 카드를 건네는 손이 떨렸습니다. 결제가 완료되고 우진은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병실로 돌아가는 길. 우진은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돈을 더 구해야 하는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은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우진 판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울대병원 원무과입니다. 서윤정 환자 보호자시죠? 우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돈 내라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만. 환자분 입원비와 향후 치료비 전액이 방금 전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우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총 500만 원이 일시불로 납부되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분께서 오전 9시에 직접 오셔서 현금으로 납부하셨습니다. 우진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한 겁니까? 죄송하지만 신원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익명 기부라서요. 직원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기부자분께서 한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어머니 건강 회복을 기원하신다고요. 그리고 판사님께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시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우진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올바른 판결이라고?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500만 원짜리 족쇄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우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가? 왜? 병실로 돌아가니 윤정도 간호사에게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그래, 근데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법원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누군지 생각하느라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S그룹 쪽에서?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다른 가능성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우진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따르릉. 우진은 전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우진 판사님.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S그룹 사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십시오. 판사님의 미래를 위해서요. 누구세요? 대체 누구시길래?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판사님.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진은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다음 날 아침 우진은 강석 재판장에게 어젯밤 일을 보고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우진을 보았습니다. 우진 판사, 이건 명백한 사법 방해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번호 추적이 가능할까요? 일단 시도는 해봐야지. 그리고 강석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우진 판사, 이 사건 맞는 거 부담스러우면 다른 판사한테 넘겨도 돼. 무리할 필요 없어.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확실해? 네.
이 사건은 제가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석은 우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생기면 바로 보고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우진은 사건 관련 증인들을 면담하기 위해 공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그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 서니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27년 전 폭발 사고 이후 재건축된 건물이었지만 여전히 노후해 보였습니다. 우진은 안전모를 쓰고 현장 관리자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가 최근 사고 현장입니다. 관리자가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바닥엔 아직도 사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안전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네. 환기 시설도 부족하고. 우진은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습니다.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사실 이 공장은 27년 전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안전 문제가 지적됐는데 회사에서 제대로 개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사고가 난 겁니다. 우진은 관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양심에 걸려서 이제 그만 숨기고 싶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장을 나오는 길에 우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에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100m쯤 떨어진 곳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엔진이 켜져 있었고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우진이 그쪽을 바라보자 차의 전조등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 가는지 안다. 우진은 핸드폰을 꺼내 차 번호를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천천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각도로요. 그리고 골목 모퉁이로 사라졌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공장 노동자 몇 명이 우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경고도 아닌 묘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들도 알고 있는 거야? 우진은 서둘러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윤정은 우진을 보고 물었습니다. 우진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요. 혹시 S그룹 사건 때문이야? 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알아요? 윤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아, S그룹 사건 맡았다며? 네, 어떻게 아셨어요?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놀라세요? 우진아, 그 사건 포기해. 제발. 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부탁해. 다른 판사한테 넘겨. 내가 하면 안 돼. 왜요? 대체 무슨 이유로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그 사건 맡으면 엄마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우진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요? 말씀해 주세요. 아직은 안 돼. 미안해, 우진아. 윤정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은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S그룹 사건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펼치며 메모 한 장을 적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 협박 전화 검은 세단 S그룹. 엄마가 말리는 이유? 아버지와 S그룹의 관계.
우진은 펜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때 창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세단이 엔진을 켠 채로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50m 거리에서 전조등이 우진의 방 창문을 똑바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커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고 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겁먹지 않아. 절대.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40m, 30m, 20m. 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때 차가 멈췄습니다. 차 안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남자는 우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다시 차에 올라타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우진은 창문을 닫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27년 전 보고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안전 개선 긴급 요청 마이너스 정지호. 그 옆에 빨간 글씨로 찍힌 도장. 본건의 요청 반려함. 마이너스 S그룹 이사회. 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던 거구나. 우진은 보고서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거절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어. 우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이 사건을 맡게 됐는지. 우진은 책상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받은 협박 전화를 녹음해 둔 것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S그룹 사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진은 녹음기를 끄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어느 누가 날 막으려 해도 난 포기하지 않아.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첫 공판입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우진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끝까지 가보자. 하지만 우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7시간 후 법정에서 자신과 마주하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방청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것을 우진은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우진 배석 판사님, 이쪽 사건 맡으시겠습니다. 법원 배당 회의실이었습니다. 재판장 최강석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S그룹 계열사 공장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위반 사건.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S그룹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큰 사건입니다. 언론 관심도 많을 거고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기록으로만 보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요. 네, 재판장님. 우진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진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사건 기록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우진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S그룹 공장 안전 담당 임원 외 3명. 사건 개요 공장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한 노동자 3명 사망. 우진은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고 경위, 안전 점검 기록, 내부 보고서,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7년 전에도 같은 공장에서 사고 발생. 27년 전? 우진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도서관에서 스크랩했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지방 공장 폭발 사고 S그룹 계열사. 우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은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요? 괜찮아. 수술 날짜도 잡혔어. 윤정이 웃었지만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우진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큰 사건 맡았어요. 그래. 무슨 사건인데? S그룹 공장 산업재해 사건이에요. 순간 윤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아니, 그냥 큰 회사는 무섭잖아. 윤정이 애써 웃었습니다. 조심해, 네가 다칠 수도 있잖아. 우진은 엄마의 반응이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우진은 법원 근처 카페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진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서우진 판사님이시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입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S그룹 비서실 김도훈. 우진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잠깐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도훈이 맞은편에 앉으려 했는데 앉지 마십시오. 용건만 말씀하십시오.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이번 사건 회사 입장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S그룹은 이 나라 경제의 큰 축입니다. 직원만 수만 명이고요. 괜한 소동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우진은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판사는 기록과 법에 따라 판단할 뿐입니다. 판사님, 저희가 돌아가십시오. 우진이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 대화는 재판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판사님, 후회하실 겁니다. 협박으로 들리는데요. 우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녹음해도 될까요? 도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재판장실로 찾아갔습니다. 강석은 우진의 보고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앞으로도 그런 접촉 있으면 바로 보고하세요. 네, 재판장님. 우진 판사, 이 사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강석이 물었습니다. 압박이 심할 겁니다. 언론도 회사도 유가족도 모두 당신을 주시할 거예요. 우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강석은 우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힘들면 언제든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며칠 후 우진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기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27년 전 사고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안전 담당 이사가 여러 차례 개선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 부분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정 이사. 우진은 그 부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우진 보호자님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내던지고 뛰쳐나갔습니다. 윤정은 응급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우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심장 판막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수술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 내로 잡겠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500만 원 정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판사 월급으로는 당장 그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윤정이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말했습니다. 우진아, 수술 안 해도 돼.
약으로 버틸 수 있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판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빚지면 안 되잖아. 엄마, 우진이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윤정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음 날 우진은 은행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까지는 가능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든 모아야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익명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판사님께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시길 기대합니다. 우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우진은 봉투를 들고 재판장실로 갔습니다. 재판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석은 봉투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로 보관하세요. 그리고 이 사건 회피 신청 고려해 보세요. 회피는 안 됩니다.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제가 물러서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흔들릴 겁니다. 강석은 한참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네. 그날 밤 우진은 반지하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수술비는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돈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진은 핸드폰을 들어 장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야? 우진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자.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감사합니다. 다음 날 민수는 우진을 만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변호사회 긴급 지원금이야. 법조인 가족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 그런 게 있었어요?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잘 안 알려져 있지. 300만 원까지 무이자야. 우진은 봉투를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배님,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해. 지금은 내 엄마부터 살려. 네. 일주일 후 윤정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진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우진은 병실에서 엄마를 돌보며 사건 기록을 계속 검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너 지금 맡은 사건 S그룹 거 맞지? 네, 엄마. 윤정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조심해.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엄마는 어떻게 알아요?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공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책상 위에 또 다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현금이 아니라 사진이었습니다. 우진이 은행에서 대출 상담받는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판사님도 돈이 필요하시죠? 협조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진은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우진 판사님, 조심하세요. 당신이 그 사건을 계속 맡으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곧 알게 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우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우진은 혼잣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재판 막판에 노동자 유가족 측 대리인 장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27년 전 공장 사고 당시 내부 보고서 원본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우진은 배석 판사 자리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안전설비 개선 긴급 요청서. 작성자 정지호 이사. 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묘비에서 본 그 이름이었습니다. 우진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명란에 정하진의 사인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음. 우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언덕에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누워있다. 묘비의 이름. 그리고 지금 눈앞의 서류.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우진 판사님. 재판장이 우진을 불렀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우진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우진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정은 회복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윤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진의 얼굴을 보고 윤정은 알았습니다. 알아버렸구나. 엄마 정지호가 누구예요? 윤정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과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윤정이 봉투를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우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손편지였습니다. 윤정에게 미안해. 아버지가 우리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꼭 함께 살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지호가.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는 공장 안전보고서 사본이었습니다. 근로자 안전설비 노후화로 인한 가스 누출 위험 증가. 즉각적인 설비 교체 및 안전 점검 강화 요청. 세 번째는 묘역 위치를 적은 메모였습니다. 정지호님 묘 -C 동 언덕 위 가족묘. 윤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27년 전이었어. 나는 대학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지호가 손님으로 왔었지.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절한 손님이었어. 그런데 자주 오다 보니 친해졌고 사귀게 됐어. 하진이는 회사 일로 고민이 많았어. 공장 안전 문제 때문에 이사진과 자꾸 부딪혔거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왜 돈만 생각하냐고 하더라. 윤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임신 사실을 알렸어. 하진이는 정말 기뻐했어. 결혼하자고 우리 셋이 함께 살자고 했어. 하지만 집안에서 극렬히 반대했어. 재벌가 아들이 반지하 출신 카페 알바생과 결혼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지. 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 회사를 나가서라도 나랑 살겠다고 했어. 윤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공장 사고가 났어. 하진이가 안전점검차 내려갔다가 우진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모차에 너를 태우고 장례식장에 갔지만 경호원이 막았어.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면서. 안에서는 조문객들 소리가 들렸고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난 들어갈 수 없었어. 윤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 운전기사 아저씨 한 분이 몰래 묘 위치를 알려줬고 난 그때부터 너를 데리고 가끔 찾아갔지. 우진은 봉투 안에 마지막 종이를 꺼냈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아버지 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 이름을 안 넣었어요? 집안에서 돈을 줬어. 이름을 넣지 말라고. 아이와 연을 끊으라고. 그러면 평생 생활비를 주겠다고. 윤정이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난 거절했어. 지호의 아이를 돈으로 지울 순 없었어. 우진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저는 우진아. 윤정이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지금 판사야. 복수를 할 거냐, 정의를 세울 거냐는 내 선택이야. 같은 시각 S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정재용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 김도훈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재판에서 27년 전 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재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진이 보고서가? 네. 그리고 서우진 판사가 회장님 손자라는 사실이 곧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재용은 눈을 감았습니다. 2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이었습니다. 하진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 보고서 봐주세요. 공장이 정말 위험합니다. 하진아, 지금 회사 재정이 어려운 거 알잖니? 사람 목숨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용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내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아버지, 그리고 그 여자랑은 결혼 절대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진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전 회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윤정이랑 결혼하겠습니다. 뭐? 공장 안전 문제는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겠습니다. 지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이미라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지호야, 정신 차려. 그 여자랑 애까지 책임지면 우리 집안 다 무너져. 어머니, 내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게 뭔데 그걸 그런 여자 때문에 무너뜨릴 거야?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일주일 후 공장 사고가 났습니다. 하진은 안전점검차 공장에 내려갔다가 폭발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재용은 장례식장 지호의 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밖에 서윤정 씨가 와 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요. 재용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들여보내지 마. 이미 끝난 일이야. 하지만 당신까지 무너지면 회사도 끝이에요. 지호도 그걸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재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보내. 경호원이 윤정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재용은 사고 책임을 현장 관리자에게 떠넘겼습니다. 하진의 보고서는 회사 금고 깊숙이 숨겼습니다. 유가족과는 돈으로 합의했고 모든 게 조용히 덮어졌습니다. 하지만 재용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지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돌아섰던 여자와 유모차의 모습도요. 재용은 도훈에게 물었습니다. 서우진 판사 지호를 닮았나? 네, 많이 닮았습니다. 재용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우진은 재판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재판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진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정지호가 자신의 아버지이고 정재용이 할아버지라는 것을. 강석은 한참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우진 판사, 이 사건에서 빠지는 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그분을 몰랐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우진이 강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물러서면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게 다시 묻힙니다. 하지만 제 감정은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판사입니다. 강석은 한참을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때는 꼭 말하세요. 네. 그날 밤 우진은 반지하 방에서 아버지의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근로자 안전 설비 노후화로 인한 가스 누출 위험 증가, 즉각적인 설비 교체 및 안전 점검 강화 요청, 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음. 아버지는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보고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회사와 맞서 싸우셨는지. 우진은 눈을 떴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게요. 할아버지가 누구든 끝까지 싸울게요. 밤하늘에 북극성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선고기일 아침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 앞줄에는 노동자 유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가족 대표 강선자는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뒷줄에는 언론 기자들과 시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피고석에는 S그룹 계열사 임원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뒤 구석 정재용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 최강석이 입장했습니다. 배석 판사 서우진도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진은 방청석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유가족들의 간절한 눈빛이 보였고 우진은 시선을 아래를 향했습니다. 강석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석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S그룹 계열사 공장 안전 담당 임원 외 3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강석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과실이 아닌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안전 경시의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27년 전 정지호 이사를 비롯한 현장 관리자들이 수차례 위험성을 보고했음에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재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결과 발생한 사고 이후에도 근본적 개선 없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선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피고인 안전담당 임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노무담당,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공장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재무담당, 벌금 2천만 원. 추가로 S그룹 계열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우진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외부 안전감사 기관의 정기 점검 의무화, 산업재해, 예방기금 10억 원 출연,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적정 배상, 전 직원 안전교육 실시. 강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27년 전 사고에 대한 재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명합니다. 재용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강석이 망치를 들고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쿵! 방청석에서 유가족 몇 명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선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조금은 억울함을 풀었을 것 같습니다. 강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강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십시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용은 방청석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강선자가 재용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재용이 멈춰섰습니다. 이제라도 인정해 주셔서 늦었지만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텐 너무 늦었어요.
강선자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선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우진은 법정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잘했어. 선배님,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선배님, 전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야. 민수가 우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윤정은 침대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S그룹 산재 사건 유죄 판결, 27년 전 사고 재조사 명령. 윤정이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아, 엄마, 전 그냥 판사로서 일했을 뿐이에요. 고마워. 윤정이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키려던 것, 내가 지켜냈구나. 우진은 엄마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며칠 후, 우진은 반지하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판사 기숙사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책상 위에 우진은 아버지의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우진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묘지 앞에서 우진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한 일 조금이나마 해냈습니다. 이제 저는 판사로서 아버지 뜻을 받아 살겠습니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우진은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장마철의 굵은 빗줄기가 아니라 가늘게 내리는 이슬비였습니다. 서울 외곽 언덕 위 묘역이었습니다. 우진은 윤정과 함께 천천히 비탈을 올라갔습니다. 윤정은 심장 수술 후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가요. 괜찮아. 오늘은 꼭 직접 올라가고 싶었어. 윤정의 손에는 작은 들꽃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진의 손에는 투명 파일이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누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재용과 이미라였습니다. 흰 국화가 묘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묘비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세찬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재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서판사. 재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할 자격은 없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진은 재용을 바라보았습니다. 27년 전 제가 겁이 났습니다. 회사도 집안도 체면도 그게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재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었고 손자도 잃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합니다. 재용이 우진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지호 안전장학재단 설립 허가증. 우진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과 저소득층 법학도를 위한 장학재단입니다. 재용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재산 일부를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첫 운영위원으로 서우진 판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면죄부를 사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미라가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정 씨. 이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7년 전 장례식장 입구에서 당신을 돌려보낸 게 아직도 꿈에 나옵니다. 윤정은 아무 말 없이 이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바뀌겠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게 사세요. 임이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진이 가져온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올해 첫 장학생 명단입니다. 우진이 묘비 옆에 펼쳐 보였습니다. 산업재해로 부모님을 잃은 학생 5명, 저소득층 법학도 10명입니다.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을 이제 이 재단이 조금이나마 돕게 됩니다. 재용은 명단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호야, 아버지가 이제라도 내 뜻을 따르려 한다. 작은 비석이 묘비 옆에 새로 세워졌습니다. 안전과 책임을 나누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 회사 이름도 개인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진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사가 되었고 아버지가 지키려던 사람들을 지키려 노력하겠습니다. 윤정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어요. 당신 닮아서 정말 착하게 컸어요. 재용과 임이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우진과 윤정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재용과 임이라는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간쯤에서 네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재용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신도림 시장이었습니다. 국밥집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지호 안전장학재단 출범 첫 장학생 선발. 박옥래 사장이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판사님, 우리 동네 반지하 살던 애예요. 진짜요? 저렇게까지 올라갔네요. 그러게요. 엄마도 여기서 일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TV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우진은 법원 사무실에서 첫 장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우진 판사입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천히 공부하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우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을 보며 우진은 말해봅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그날 밤 우진은 다시 혼자 언덕을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가끔은 힘들 것 같아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판사로 산다는 게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진은 일어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좋은 소식 가지고요. 우진은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묘비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청년과 아들을 잃고서야 책임을 배운 한 재벌회장의 이야기. 가장 깊은 상처가 때로는 가장 단단한 책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 언덕 위 작은 묘비가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노을이었습니다.